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층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층은 그 데이터그램을 호스트끼리 전달하는 것을 책임지는 아이예요. 그 층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층은 근거리 통신망 랜하고 전역 통신망 웬을 결합해서 그 인터넷 워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랜하고 웬은 여기서 링크로 사용되죠. 그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데이터 링크층이랑 물리층 설명했던 그 그림에 이번엔 네트워크층에서 통신을 설명해 볼게요. 앨리스가 밥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기는 단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층 그리고 물리층까지 데이터 링크층에서 물리층 그 데이터 링크층으로 헤더를 추가하고 여기서 또 헤더를 추가해서 캡슐화해서 정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라우터 2가 받아서 그 역캡슐화를 하고 이제 네트워크층에서 이 데이터 여기서 라우터는 그 데이터 링크층하고 물리층을 두 개 쓰죠. 왜 그러냐면 한 네트워크에서 수신해서 이것을 다른 네트워크로 이제 라우터 4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 링크층과 두 개의 물리층을 쓰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터 2, 라우터 4, 라우터 5, 라우터 7까지 공유를 한 다음에 이제 물리층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층의 의무가 페이로드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지 호스트는 상위 프로토콜 전송층으로부터 페이로드를 수신하고 이 근원지 주소랑 목적지 주소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의해서 요구되는 또 다른 정보를 또 헤더에 추가해가지고 캡슐화를 해가지고 데이터 링크층에 보내고 이 전달을 하는 게 너무 크면 또 분할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너무 크면 이 페이로드를 변경하는 걸 허용합니다. 이제 목적지 호스트는 데이터 링크 중으로부터 패킷을 수신을 하고 네트워크 중에 패킷을 수신하고 이것을 역캡슐화해서 상위 프로토콜에게 전달을 해줘. 그리고 패킷이 만약에 라우터에서 중간에 너무 커서 분할됐어요. 그러면 네트워크층은 모든 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이 다 조립이 된 다음에 이것을 상위 계층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상 이 라우터들은 분할 필요성이 없으면 수신한 패킷의 캡슐 제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분할이 됐다. 그러면 이 단편들의 이 헤더를 모두 복사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변경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할지 뒤에 배우도록 할게요. 이 네트워크층에서는 라우팅과 포워딩을 합니다. 라우팅은 경로를 지정하는 거고 포워딩은 그 경로를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포워딩은 그 뻗치는 건데 그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 배울 거예요. 라우팅은 패킷이 근원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경로를 라우팅해야 돼요. 네, 그냥 경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터마다 이 라우팅 아니에요. 그냥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는데 라우터가 이것에 관한 정보를 테이블에 유지를 합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에요. 그 포워딩 라우팅 이웃에 관한 정보를 테이블로 유지해가지고 도착했을 때 어디로 이동시켜줘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포워딩을 합니다. 포워딩은 그 라우터가 이제 목적지로 가려면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경로를 연결시켜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의 도구는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에서 어떻게 동작하냐. 라우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을 수신을 했죠. 그러면 이 패킷을 다른 네트워크로 포워딩하거나 또 포워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킷을 하나로 포워딩하거나 아니면 여러 패킷을 포워딩하는데 이 하나로 포워딩할 때는 유니캐스트를 사용하고요. 여러 개로 포워딩할 때는 멀티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보내냐? 이 라우터가 패킷 헤더에 있는 목적지 주소나 이 레이블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출력 인터페이스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B가 들어와요. 포워딩하는 값이 B다.
그러니까 목적지, 예를 들어서 여기 목적지 주소가 B다. 그럼 이 포트로 나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트워크층의 다른 서비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오류 제어를 할까요? 오류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라우터에서 패킷이 단편화도 되고 막 이동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오류를 검사하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오류 제어는 하지 않고요. 그 대신 검사합을 데이터그램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그램의 헤더가 변경됐거나 훼손됐으면 이게 오류겠죠. 이것을 방지해주는 게 바로 검사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류가 있다. 그러면 보조 프로토콜인 ICMP를 제공을 해가지고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흐름 제어도 할까요? 흐름 제어는 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층에서요.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허용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보내도록 조정을 하는 게 바로 흐름 제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수신자가 송신자한테 그만 보내라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층은 흐름 제어를 제공하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 네트워크 층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흐름 제어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층에서는 그 상위 계층이 데이터를 수신해서 그냥 바로 보내는 거 말고 버퍼를 둬가지고 네트워크 층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송층 얘기죠. 그리고 흐름 제어를 네트워크 층에서 하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층에서 하지 않습니다. 혼잡 제어도 뒤에 나올 건데요. 이 혼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 너무 많은 데이터그램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자가 보낸 데이터그램이 네트워크나 라우터가 처리하는 성능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오류가 생겼으니까 송신자는 계속 재전송을 하겠죠. 그러면 오류가 더 많이 생길 거고 그 라우터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넘어서면 이것을 폐기하는데 이 보내는 쪽에서는 뭔가 오류가 있구나. 다시 보내야겠구나. 계속 하니까 일단 패킷의 수는 줄지 않지만 일단 혼잡한 상태가 되겠죠. 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네트워크 그 전송층에서도 해결하지만 네트워크 중에서도 리노, 타오 이런 걸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품질. 네, 서비스 품질은 점점 발전하면서 나아졌겠죠? 그리고 보안도 원래는 인터넷이 대학 이런 되게 사소한 집단이 사용했지만 이제 인터넷 다 사용하죠. 그래서 점점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패킷 스위칭입니다. 패킷 스위칭은 네트워크 층에서는 패킷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패킷 교환하는 게 패킷 스위칭입니다. 그래서 이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패킷 경로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그램 방식 그리고 가상 회선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데이터그램 방식은 비연결 서비스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층의 간소화를 위해서 모든 패킷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비연결형 서비스를 왜 비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냐? 그냥 독립적으로 간편하게 그냥 보내기 위해서 데이터그램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들은 그 패킷들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패킷들이 목적지로 가는데 다른 경로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3을 보면 1, 2, 3, 4로 나눠진 이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같은 메시지에 이 패킷이 모두 속한데도 연관성이 없고요. 이 네트워크 형태의 교환기를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패킷은 헤더에 포함된 그 목적지랑 근원지 주소로 경로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라우터는 목적지 주소만을 참조해서 또 경로를 선정합니다. 아까 전에 봤었죠. 목적지 주소를 통해 가지고 어떤 포트로 나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지 주소는 패킷이 폐기될 때 그럼 근원지 주소는 왜 필요할까요? 이게 만약 폐기됐을 때 근원지는 다시 오류 메시지 오류 있어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8.4는 이런 포워딩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적 주소가 B다. 그러면 출력 포트 2번으로 나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가상회선 방식입니다. 이것은 연결 제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는 이 한 메시지에 속한 패킷들이 연관성 없이 다 전송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메시지에 속한 모든 패킷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이 되기 전에 데이터그램을 위한 가상 경로가 첫 번째 설정이 되고, 설정된 다음에 데이터그램이 모든 같은 경로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패킷은 근원지 목적지 주소뿐만 아니라 그 패킷이 지나가야 되는 가상 경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상 회선 식별자와 같은 흐름 레이블을 포함해야지만 가능하다. 이 18.5는 연결 지향 서비스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결을 설정했고 이 모든 패킷이 연관성 있게 모두 한 경로로 보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패킷은 패킷 레이블에 따라서 이렇게 전송이 되고요. 인터넷에서 연결 지향 설계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라우터에 도착하는 패킷이 레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다고 어떻게 가정을 하냐? 18.6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각 패킷의 레이블에 따라서 전달이 되고, 라우트에 도착하는 패킷이 레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 레이블 값은 가상 회선 식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달고 오면 포트 1번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포트 2번에 레이블 2를 갖고 나가야 된다 라는 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포트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고 이 레이블은 논리적 방향을 나타내겠죠. 연결 지향 서비스는 아까 전에 연결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연결을 해제한다 그랬어요. 설정 단계에서는 가상 회선을 위해서 라우터가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은 유척 패킷이랑 확인 응답 패킷 두 개 보조 패킷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회선을 위한 항목은 패킷의 레이블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설정 단계에서는 첫 번째 요청 패킷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패킷이 근원지랑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거야 라고 그 패킷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18.7을 보면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근원지 A가 라우터 R1으로 패킷을 보내요. A에서 B로 가는 거야. R1은 이 요청 패킷을 받고 A에서 B로 가는 패킷이 3번 포트로 보내야 된다는 것은 라우터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라우터가 알고 있는 정보는 포트 1에서 레이블이 14고 여기서 들어왔어요. 입력됐어요.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는 3번 포트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직 레이블은 모릅니다. 레이블은 여기에서 확인 응답이 왔을 때 알 수 있는데 차차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라우터는 가상 회선을 위해서 내부 테이블의 항목을 생성합니다. 이 세 줄을 완성을 하는 거죠. 입력 포트,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입력 레이블, 그리고 출력 포트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력 레이블은 알 수 없어요. 이 확인 응답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아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 3도 이 과정을 반복하고 라우터 4도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치는 이 패킷을 수신한 다음에 수신 준비가 되면 이제 77 레이블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77 레이블을 여기서 보면 또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블은 패킷이 다른 근원지에서가 아니라 A에서 왔다는 것을 목적지가 알게 해주는 거죠. 77이라는 레이블은 이 패킷이 A에서부터 왔다. 이제 확인응답 패킷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열을 완성할 거예요. 이제 목적지는 라우터 R4한테 확인응답 ACK를 보내요. 그래서 확인응답에서는 근원지랑 목적지의 글로벌 주소를 이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라우터는 또 이 근원지랑 목적지 주소를 알면 테이블에 어떤 항목을 완성해야 될지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목적지가 A로부터 오는 패킷의 입력 레이블 77을 선택해가지고 그 패킷은 레이블 77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R4는 이 레이블을 이용해서 이 출력열을 라우터 R4는 얘를 출력 레이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 R4에서 보면 이 77은 출력 레이블이지만 이 B에서 보면 입력 레이블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또 넣고요. 이 라우터 R4는 R3한테 또 확인응답 보내겠죠. 그래서 R3도 R4와 같은 방법으로 이 마지막 출력 레이블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R3도 R1도 완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R1은 A한테 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근원지는 자신의 또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제 B로 보낼 때는 출력 레이블을 이제 14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연결이 설정됐으니까 데이터를 보내면 되겠죠. 이제 포워딩 테이블을 완성했으니까 메시지에 속한 네트워크층 패킷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9를 보면요. 이 메시지의 패킷들이 만약에 100개로 이루어졌다. 그럼 100개를 다 보내는 과정을 이 연결 설정을 한 다음에 연결 설정된 그 경로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지 컴퓨터는 설정 단계에서 R1에 받은 레이블 14를 사용해가지고 보내고요. R1은 66을 사용해서 보내고 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결 해제는 이제 근원지 A에서 B로 패킷을 보내고 난 다음에 A가 나 이제 끊고 싶어 너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 해제 패킷을 보내고 B는 확인응답 패킷으로 회신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이것에 관한 정보가 다 삭제되는 거죠. 네트워크층의 성능은 세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첫째, 지연, 두 번째, 처리량, 그리고 세 번째, 패킷의 손실률. 첫 번째, 지연인데요. 이것의 종류에는 전송 지연, 전파 지연, 처리 지연, 큐잉 지연, 전체 지연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전체 지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송 지연은 송신자가 성로상에서 비트를 하나씩 차례로 보낼 때 첫 번째 비트가 T1에 놓이고 그리고 마지막 비트가 T2에 놓여졌어요. 그러면 전송 지연은 T2에서 T1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패킷을 보낼 때 패킷이 그 비트로 이루어졌다 보내고 비트를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하나씩 보내서 첫 번째 시작할 때랑 마지막 끝까지 보낼 때 그 시간을 빼면 전송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전송 지연은 어떻게 구하냐? 내가 1초에 몇 10mbps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정도의 비트가 있는데 내가 1초에 이만큼 보낼 수 있어. 그러면 대역폭으로 그 비트 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 전파 지연은 한 A에서 근원지에서 목적지까지 한 비트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파 지연 거속 시색만 생각하면 되는데 전파 지연 시간을 구할 거잖아요. 전파되는 속도에서 우리 전파되는 그 거리를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전파 지연 시간이 나옵니다. 처리 지연은 그 라우터나 목적지 호스트가 입력 포트 패킷을 받고 헤더도 제거하고 오류 탐지 수행하고 그래서 출력 포트로 패킷을 보내거나 상위계층 프로토콜 패킷 전달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 한마디로 그냥 처리되는 시간이에요. 큐잉 지연은 그 라우터마다 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큐는 입력 큐랑 출력 큐가 있는데 이 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연은 이 전송 지연, 전파 지연, 처리 지연, 큐잉 지연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개의 라우터가 있으면 우리가 n 플러스 1개의 링크가 존재하죠. 봅시다. 봐봐요. 우리가 라우터가 2개 있죠. 그러면 링크가 하나, 둘, 3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우터 몇 개든 이 공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전송 지연은 얼마나 발생하겠어요? n 플러스 1개만큼 발생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전송 지연 이렇게 3개, n 플러스 1개 발생하고요. 전파 지연도 발생합니다.
그쵸? 링크의 전파가 발생을 하고 처리 지연도 그 라우터 한 번, 그리고 목적지에서 또 한 번 걸리니까 처리 지연도 n+1개만큼 지연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q 지연은 이 q가 2개니까 n개만큼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역폭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양이지만 실제로 전송할 수 있는 양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걸 처리량이라고 하는데 초당 한 지점을 지나는 비트 수를 처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10을 보면요. 우리가 라우터 2개를 통해 가지고 목적지에 보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링크는 200kbps, 100kb 그 중간 100kbps, 그 마지막은 150kbps인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엄청 많이 보내도 얘는 100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아무리 많이 받을 수 있어도 얘는 100개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결국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처리량 중에 최소의 처리량이 이 전체적인 처리량이 됩니다. 그 인터넷 백본을 통한 경로도 이 백본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전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또 병목 현상이 나타나겠죠. 여기에 최소값이 바로 여기에 처리량이다. 네. 그래서 18.12를 보면 여기 이 중간에 링크는 600kbps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게 3개의 쌍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로 나눠서 200kbps의 처리량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그림이고요. 패킷 손실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라우터에 버퍼가 가득 차면 패킷을 폐기한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패킷 손실이다.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측의 혼잡은 처리량이랑 지연 2가지랑 관련되는데 이게 캐퍼시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 해봅시다. 이 용량을 지나기 전까지는 이 지연은 점점 늘어나요. 부하가 많아질수록 지연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다가 용량을 넘어서면 지연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처리량은 이 용량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처리량이 계속 올라가다가 용량을 지나가는 순간 확 떨어집니다. 부하가요. 그 처리량이요. 그래서 여기 처리량을 보면 부하가 용량을 넘어서면 Q가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Q가 가득 차게 되고 라우터는 패킷을 폐기해야 되고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근원지에서 타임아웃 기법을 사용해서 재전송을 하기 때문에 또 패킷은 폐기해도 네트워크상의 패킷은 줄어들지 않고 이건 아까 앞에서 말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혼잡 제어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잡 제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게루프 혼잡 제어, 페루프 혼잡 제어가 있어요. 이 게루프 혼잡 제어는 혼잡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원지나 목적지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 정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루프 혼잡 제어는 혼잡이 발생한 다음에 혼잡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여갑은 수신된 노드에서 만약에 혼잡이 감지됐어요. 그러면 바로 전 발신 노드한테 중단하라고 말하고 이 중단 노드도 점점 중단할 거니까 얘 앞에서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에 바로 발신 노드한테 그만 좀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얘도 그러면 소스에서 보내는 걸 감당하지 점점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한테 적게 보내니까. 그래서 얘는 앞에 그 소스한테 좀 그만 보내라 이렇게 좀 적게 보내라 그냥 그만 보내라 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앞에 가면서 여갑을 한다. 이것은 가상회선 네트워크에서만 구현이 돼요. 왜냐면 상위 라우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가상회선 네트워크니까요. 초크 패킷은 이렇게 앞에 그 발신 노드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근원지한테 야 좀 그만 보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ICMP가 한다고 합니다. 이 묵시적인 신호는 이 근원지 노드가 내가 아무리 보냈는데 응답이 안 와요. 확인 응답을 못 와요. 그러면 얘 좀 뭔가 문제 있나 보다. 그만 보내야겠다라고 추측을 해서 그만 보낸다는 거. 그리고 명시적 신호 방식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킷 안에 신호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쁘다고 말하고 여기로도 바쁘다고 말하고 그렇게 명시적 신호가 있답니다.
이제 IP 버전 4 주소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이 된 각 장치의 연결을 식별하기 위해서 IP 계층에서 사용된 식별자 주소가 IP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 장치의 연결들을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 주소를 사용하고요. 라우터나 호스트 인터넷 연결을 되게 범용적이고 유일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떤 장치든지 이 IP 주소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는 장치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할 때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로 변경이 될 때 이런 IP 주소가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IP 주소는 각 인터넷의 연결을 하나씩 유일하게 정의한다. 이렇게 이 인터넷의 연결을 하나씩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소 공간. 주소 공간은 내가 사용 가능한 전체 주소 공간이겠죠. 그래서 32비트면 2에 32승 해가지고 뭐 45개의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표기법, 이진법으로 10진법으로 16진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층적 주소는 이 32비트를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리고 계층적 주소는 32비트의 IP 버전 4 주소는 두 부분으로 계층적 구조로 나뉘어요. 첫 번째 접두사, 이것은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전미사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안에 연결된 노드의 주소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장치의 인터넷으로 연결을 정의를 하고, 접두사는 고정되거나 가변 길이를 가지고요. 네. 고정이 됐다. 그럼 클래스 기반이고요. 가변이면 클래스 없는 주소 지정이고, 이제 접두사 고정된 클래스 기반 주소 지정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클래스 A, B, C, D, E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0이고 8비트의 접두사가 있으면 A고 뭐 10, 110 이런 걸로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주소 고갈에 문제가 됩니다. 주소 분배가 적절하게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적절히 분배되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A는 이 조그만 접두사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노드 주소를 가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주소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이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대안으로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이 나왔어요. 이 서브네팅은 나누는 거예요. 서브로 나누는 거고, 슈퍼는 더 크게, 슈퍼가 되게 묶는 거예요. 이것의 클래스 기반 주소 지정의 장점은 그냥 클래스 빨리 찾고 접두사 길이도 발로 알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클래스 없는 주소 지정, 이제 이런 접두사 길을 가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없는 주소 지정에서 전체 주소 공간은 가변 길이의 블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의 접두사는 블록, 네트워크를 지정하고 전미사는 노드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32비트라서 2에 32승계의 주소를 또 할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접두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블록을 또 나누는 거예요. 접두사 길이는 슬래시로 표시를 하는데 이게 시더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슬래시 다음에 어디까지 몇 비트, 앞에부터 몇 비트까지 접두사야,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 자체로는 주소가 소속되는 블록이나 네트워크를 이 접두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주소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주소에서 정보를 우리가 추출할 건데 3가지 정보를 알고 싶어요. 얼마나 주소수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주소 뭔지, 마지막 주소는 뭔지. 블록 내 주소수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뒤에 있는 게 블록 내 주소수잖아요. 앞에는 접두사니까 고정된 주소수고, 여기가 그 노드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32비트니까 2에 32승 빼기 n승이 바로 이 블록 내 주소수고요. 첫 번째 주소는 이거를 그냥 접두사를 유지한 채로 여기 뒤는 다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소는 여기 유지한 채로 여기 다 1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마지막 주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 18.1을 보면 네트워크 주소를 알기 위해서, 이게 27이잖아요. 앞에 접두사가 27
2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2에서 27을 빼면 5겠죠. 그래서 2의 5승계의 주소, 32개의 주소가 있다. 첫 번째 주소는 이 27개의 비트는 가만히 냅두고 나머지는 0으로 바꿔가지고 0으로 바꿔서 첫 번째 주소를 얻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소는 여기 앞에 27개 유지하고 뒤에는 다 1로 바꿔준 다음에 마지막 주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주소 마스크입니다. 주소 마스크는 그냥 not and all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18.1을 보면요. 앞에 18.1을 반복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는 27비트였잖아요. 앞에 27비트 유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24, 3 해가지고 255, 255, 255, 224가 그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27비트가 마스크가 되고 우리가 블록 주소의 개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마스크를 낫시킵니다. 낫시켜가지고 하나 더 해요. 왜냐면 0부터 그 수까지 잴 거기 때문에 낫 마스크까지. 그래서 32개의 주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주소는요. 그 주소에다가 마스크를 엔드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엔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앞에는 유지되고 뒤엔 0001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주소를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 주소는 요거 not 마스크랑 end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1111이고 여기다가 그 마스크를 취하면 마지막 주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계산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18.3에서 말하는 거는 접두사가 있어야 주소가 속한 블록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제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그 첫 번째 주소는 패킷을 목적지로 라우팅하는 것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쵸. 내가 이 네트워크 주소를 알아야지 이쪽에 속한 건지 이쪽에 속한 건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정해가지고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를 알고 나면 라우터는 포워딩 테이블을 참조해서 패킷이 전송된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전송을 합니다. 이 블록을 할당할 때는 제한 사항이 있어요. 무조건 그 n은 2의 제곱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 내에 연속된 숫자에 이용 가능한 주소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블록에서 첫 번째 주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첫 번째 주소는 블록 내 주소로 나눠줘야 된다. 이거 선생님이 그 설명하실 때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말이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여기 밑에 예제를 보면 뭔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하다 하신 거는 만약에 1000개의 주소를 요청했으면 이게 2의 10 이것보다 작지 않은 2의 10승 제곱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24개의 주소를 할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접두사의 길이는 이 32에서 로그 2에 n을 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2의 제곱승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그 첫 번째 주소가 이 18.14.12.0-/22예요. 이거를 10진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를 1024로 나누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2번에서는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바꾸면 1024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이 서브네팅은 그 주소를 나누는 건데 내가 주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주소를 나눠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서브넷을 설계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서브넷의 네트워크의 주소는 2의 제곱승이어야 되고 각 네트워크의 접두사 길이는 아까 구한 것처럼 접두사 길이는 32에서 로그 2의 그 각 서브넷에 할당된 주소를 뺀 것이 바로 접두사 길이여야 된다. 그리고 각 서브넷의 첫 주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브 네트워크의 주소 수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더 큰 서브 네트워크의 주소를 먼저 할당해야 된다. 왜 그런지는 좀 모르겠네요. 이것을 그 라우팅 테이블로 나타낼 때는 그 주소 수가 긴 거? 여기 슬래시 뒤에 있는 접두사 길이가 긴 거부터 위에 놔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큰
서브 네트워크 주소를 먼저 할당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규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제 18.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관한테 이 14.24.74.0-24에서 시작하고 14.24.74.255-/24로 끝나는 주소가 있는데 이것을 3개의 기관한테 할당해 줄 거예요. 각각 10개, 60개, 120개 서버 블록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2의 n승으로 해줘야 된다 했죠. 128, 64, 16으로 해줘야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뭐라 했어요? 큰 서브 네트워크 주소부터 할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28부터 해줄 거예요. 네. 128개면, 여기 빼주면 뭐예요? 32에서 8 빼주면 25겠죠? 그래서 25가 되고, /25가 되고, 0부터 128이니까 127까지 해가지고, /25. 그리고 이 다음부터 해줄 건데, 64니까, 64는 2의 6승. 빼주면 26. 그리고 128부터 64 더하니까 191 이런 식으로 얘까지 할당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록 구성은 어떻게 되냐 128개 해준 다음에 64개 해주고 16개 해주고 그러면 이게 256개의 주소가 쓸 수 있는데 48개는 쓰여지지 않은 거겠죠? 주소 집단화는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을 더 큰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합을 할 때는 더 큰 블록의 접두사를 사용해서 라우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18.6을 보면 4개의 이런 블록들을 한 개로 합쳤어요. 하나의 블록을 합쳤고요. 이제 특수 주소입니다. 특수 주소는 디스토스 주소. 얘는 죄송합니다. 호스트가 IP 데이터그램 보내려고 하는데 그 근원지 주소인 자신의 주소를 모를 때 사용한다. 그래서 나야나라고 선생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그램 보내려고 했는데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럴 때 디스토스트 주소고요. 제한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25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장치로 데이터그램을 보내고 싶을 때. 그런데 이것은 그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쪽으로는 보낼 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보내봤자 디폴트 값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설 IP 주소가 붙은 패킷은 공인 라우터에 들어가면 차단돼요. 왜냐면 사설 라우팅 해봤자 밖에 없는 거 아는데 뭐하러 보냅니까? 루프백 주소는 자기 자신한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나 정상이니 이거 테스트하는 목적이고 사설 주소는 이렇게 4가지가 있대요. 멀티캐스트 주소는 2240004래요. 네, 그냥 그러고 있다. 동적 호스트 구성. 이거는 기관 내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거예요. 이 이렇게 되고요. DHCP 동작을 어떻게 하냐. 내가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받아야죠. 그래서 새롭게 참가하는 호스트 클라이언트가 트랜잭션 아이디 필드가 임의로 EN 1001로 해야 됐네요. 지정된 DHCP 디스커버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내 주소 DHCP 어딨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근원지 포트가 68이고 목적지 주소가 67인 UDP 데이터그램으로 캡슐화가 됩니다. 왜 여기 알려진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지는 여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그램은 근원 주소가 000 디스호스트예요. 이거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내는 거고 목적지 주소가 브로드캐스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받고 DHCP 좀 주라. 네. 그 동적 주소 좀 주라. 막 이런 거겠죠? 그래서 참가한 호스트는 나도 모르고 서버도 모르기 때문이죠. DHCP 서버는 너 주소, 너 IP 주소 이거 어때? 이렇게 하는 참가하는 호스트를 위해서 제한된 IP 주소를 지정을 하고 자신의 서버 IP 주소 필드도 지정해서 DHCP 오퍼 메시지를 응답을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어때? 이거 IP 주소 이거 어떠니?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지 주소는 다른 DH 서버가 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가능할 경우엔 더 나은 제한을 생각할 수 있도록 브로드캐스트로 지정된 데이터그램으로 캡슐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그 서버들한테 내 IP 주소 괜찮은 거 있니?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서버가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서버들아 또 너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보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참가한 호스트가 엄청난 제안이 오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고 나 이제 이거 마음에 드는데 나 이거 사용해도 돼? DHCP 리퀘스트 메시지를 가장 좋은 제안을 보낸 서버한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려진 값은 채워졌어요. 뭐가 알려졌냐? 너의 주소, 나의 주소 이거래. 그리고 나한테 온 서버는 얘야. 그리고 나의 소스 주소는 얘고 목적지 주소는 255네요. 왜일까요? 왜냐면 다른 서버한테 야 나 얘가 제일 좋으니까 얘한테 선택했고 너네는 좀 거절했어. 알겠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P 데이터그램 캡슐해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된 서버는 내가 선택됐구나. 근데 나 주소 DHCP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IP 주소가 유효한 경우에만 DHCP ACK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도 역시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야 나 수락했어 이렇게 다른 서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에 왜 잘 알려진 포트 번호를 사용했느냐? 이 클라이언트가 임시 포트 번호 대신에 잘 알려진 이 68을 사용한 거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메시지가 전달될 때 브로드캐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DHCP의 클라이언트랑 데이타임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서버한테 메시지를 받길 기다리는데 이 두 클라이언트는 같은 임시 포트 번호를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 DHCP 서버는 이 DHCP 서버 DHCP 클라이언트한테 보낸 건데 그러면 이 그 포트 번호와 같은 데이타임 클라이언트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얘는 잘 받지만 데이타임은 그걸 받고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알려진 포트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그럼 공유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방지를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 그 강의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80한테 나 너랑 뭐 연결하고 싶어 요청을 하고 이 서버는 80에 관련된 여러 작업 스레드를 할당해줘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또 얘한테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또 뭐 임시 포트 번호들을 다 알려주나 봐요.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네트워크 주소 변환입니다. 이것은 작은 네트워크에서 일부 컴퓨터에만 인터넷이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는 자기 그 내부에서만 통신을 대부분 하고 이 밖에 외부 네트워크랑 통신하는 애들은 20개 중에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개 전체를 다 외부 주소를 할당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컴퓨터 수랑 밖에 있는 그 외부 주소랑 일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부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변환은 사설 주소랑 범용 주소의 매핑을 제공하고 동시에 가상 사설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라우터가 사설 주소랑 공용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 사설 주소 안에서 또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끼리 통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글로벌 주소로 연결한 라우터는 하나의 사설 주소랑 하나의 범용 주소를 사용하고요. 사설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가 어떤지 볼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볼 수 있어요. 이 다른 네트워크는 오직 이 주소를 통해서 나가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 다른 네트워크는 이 라우터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주소 변환은 어떻게 하냐? 이게 소스가 나갈 때는 이 범용 주소가 하나잖아요. 얘는 여러 개지만 그래서 하나 나갈 때는 범용 네트워크 주소로 변환해줘요. 그리고 이 범용 주소가 이제 다시 사설 네트워크 들어갈 때는 보냈던 애한테 보내야겠죠. 그 보냈던 애를 다시 바꿔야겠죠. 근데 이것을 나가는 거는 이 범용 주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
목적지 주소가 다시 들어올 때는 되게 사설 주소가 많은데 어떻게 얘인 걸 알고 할당을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변환 테이블, 라우터에 변환 테이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IP 주소를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통신을 하는데요.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변환 테이블은 사설 주소랑 외부 주소 이렇게 두 열만 가지고요. 나가는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변경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가는 그 소스 주소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참조를 하는 거예요. 아, 범용수 얘야. 그래서 범용수로 바꿉니다. 그래서 보내요. 그러면 이 목적지인 25.8.2.12 그걸 받고 처리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이게 소스가 되고 목적지인 이 범용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범용주소로 보내면 이 범용주소는 다시 원래 보낸 아이한테 다시 응답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용수에 해당하는 사설 주소를 이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이 목적지 주소를 변경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볼게요. 나가는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변경할 때는 라우터는 패킷에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주소를 표기를 해두고 이렇게 나갈 때 얘가 소스에서 얘로 나갈 때는 얘가 소스에서 목적지 주소를 변경할 때 여기다가 적어놔요. 나 사설 주소 얘인데 나갈 때 범용 주소 얘로 바꿨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도착하면 이제 이 기록해둔 걸 가지고 다시 변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기법은 사설 네트워크가 통신을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이 밖에서는 안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럴걸요? 이 안에서는 밖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 라우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IP 주소의 풀 사용. 우리가 이전에는 그 네트워크 라우터에 하나의 범용수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부 호스트에 하나의 사설 호스트만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범용 주소를 풀로 그 하나의 범용수를 사용하는 대신 4개의 주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소풀인데 그 200.24.5.8 대신에 8, 9, 10, 11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개의 사설 네트워크 호스트가 같은 외부 호스트랑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설 네트워크가 만약에 4개인데 이 외부 호스트에서 여러 외부 서브 프로그램을 가질 거고 이 서브 프로그램이 각각 이 범용 주소 중에 하나씩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설 네트워크 하나씩 그 외부 서로 다른 외부 프로그램이랑 1대1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은 이거 같아요. 네, 여기가 아직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IP 주소랑 포트 주소 사용. 우리가 외부 서버 프로그램이랑 사설 네트워크 호스트 간의 다중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변환 테이블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풀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 주소 같은 거는 좀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2개의 소스랑 목적 주소만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그 포트 주소 그리고 프로토콜 전송 프로토콜까지 그 표에 추가를 해가지고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패킷을 HTTP에서 응답이 올 때 주소 25.8.3.2랑 목적지 주소 이거를 조합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부에서 패킷이 왔어요. 그러면 포트 주소까지 목적지 포트번호까지 조합해가지고 이게 수신해야 되는 애가 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시 포트는 유일해야 된다. 유일해야지 우리가 수신 포트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